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유액전화에 이어서 원자 반지름 부분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좀 간단하게 복습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여러분들 부교재 40페이지 왼쪽에 빈 여백이 좀 있죠? 그래서 그 빈 여백에 좀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주기적 성질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공부할 주기적 성질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던 유효, 핵, 전하,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공부할 원자 반지름, 그 다음에 이온화 에너지,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 이렇게 네 가지 개념을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죠. 유효핵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체외곽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 전하. 이것을 이제 우리가 유효핵 전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유효핵전의 주기적 성질을 얘기했죠. 같은 주기와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자,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효핵 전하가 어떻게 된다? 커지고요. 자, 역시 같은 족도 자, 유효핵 전하가 커지게 된다. 단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조금 머릿속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 주기가 바뀌는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10번 네온에서 뭐 11번 뭐 나트륨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뭐 2번 헬륨에서 3번 리튬으로 간다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되더라? 유효핵 전하가, 그렇죠, 엄청나게 팍 감소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팍 감소하게 되는 그 이유가 뭐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 사이는 바로 전자의 껍질 수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전자 껍질 수가 하나씩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 영향으로 인해서 유효핵 전하가 엄청나게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유효핵 전하고요. 근데 유효핵 전하가 이 주기적 성질에서 가장 처음에 공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유효핵 전하를 가지고 자, 원자 반지름의 부분을 설명할 수 있고, 이온화 에너지 변화를 설명할 수 있고, 자, 전기 음성도 변화를 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주기적 성질에서 유효핵 전하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이 유효핵 전하가 이 개념들에 영향을 끼치느냐, 상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이 이제 원자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얘기하는 핵전하는 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자가 있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자, 핵전하가 커지면 커질수록 당연히 여기 있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 얼마나 끌어당기는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핵 전하가 커지게 되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플러스 전하가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는 강해질 거다. 그러면 이렇게 강해지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이 전자가 안쪽으로 끌려오게 되니까 원자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원자의 크기는, 즉 원자의 반지름은 작아질 것이다 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요. 색깔을 이렇게 해서 뭐 유효핵 전하가 커지게 되면 원자 반지름은 작아질 것이다, 이런 식의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이제 뒤에 가서 자세히 얘기할 거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온이라는 것은 음이온이 아니고요, 양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화는 델 화자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예요. 자,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중성 원자가 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뭐 중성 원자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전자를 3개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를 3 플러스라고 적어 볼게요. 중성 원자죠. 그러면 이 중성 원자로부터 얘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게 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가해주게 되는데, 이때 이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손바닥으로 이 농구공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여러분들은 핵전화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농구공은 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다면, 지금 현재 농구공을 쥐고 있으니까 외부에서 나한테 어떤 충격이 없다면 내가 농구공을 놓칠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외부에서 충격이 탁 하고 가해지게 되면 농구공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원자 입장에서는 뭔가 에너지가 가해지게 되면 전자를 잃게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 가해주는 에너지, 농구공을 떨어뜨리게끔 하는 에너지, 원자로부터 전자를 잃게 하기 위한 에너지, 그때 전자를 잃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자, 1차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자,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강하게 내가 농구공을 쥐고 있다는 거거든요. 점점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내가 점점 강하게 농구공을 쥐고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했을 때 점점 어때? 내가 농구공을 강하게 쥐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농구공을 제거해주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가해주는 에너지도 점점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렇지, 강하게 에너지를 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효액 전하가 커지게 되면 이온화 에너지도, 즉 이 양이온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도 점점 많이 필요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전기 음성도라는 개념을 우리가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배우지만,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전기 음성도 공부를 할 때는 조금 복잡한 그런 개념들이 좀 더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이온화 에너지에서 전기 음성도로 넘어갈 때 여러분들이 전자친화도라는 그런 개념을 어떤 문제집이나 이런 데서 접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전자친화도를 일단 먼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 전자친화도라는 것은 좀 이온화 에너지하고 좀 반대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온화 에너지는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전자친화도는요, 양이온이 아니라 중성 원자를 음이온으로 만들 때예요. 음이온으로 만들 때, 아까 양이온이 될 때는 뭔가 에너지를 가해줘서 어떤 전자를 잃게 만들어줬다면, 전자친화도는 반대로 전자를 얻게 하는 거죠, 원자가. 그러면 원자가 전자를 얻었을 때는, 이때는 에너지를 방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친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유효액 전하랑 엮어서 1차원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유효액 전하가 커지게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핵 전하가 전자를 강하게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1차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죠.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전자친화도도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도 많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전기 음성도를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사실은 이 유효 핵전하하고 이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이거 지울게요. 이거 이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이 개념의 어떤 평균적인 개념입니다. 평균적인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유효액 전하가 커지면 이온화 에너지가 커지고 전자친화도도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전기 음성도도 커지게 된다라고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효액 전하라는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유효액 전하라는 개념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공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주기성이니까 이것을 이제 주기율표에 좀 연결을 한번 지어보면, 자, 이렇게 됩니다. 우리 대략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 그림이 좀 이쁘지 않아도 양해를 부탁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쭉 하고 이렇게 쭉 가죠.
이런 식으로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유효액 전화를 얘기해 보면 쭉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 핵전화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가하게 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유효액 전화 증가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역시 유효액 전화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적어 볼까요? 네, 유효액 전화가 자,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살을 보태는 거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원자 반지름을 얘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아까 1차원적인 개념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자, 같은 주기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당연히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전자가 원자 핵 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된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작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 있지만 자, 눈치 빠른 친구들은 요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에는요 원자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게 자, 이 세로줄의 경우에는 자, 이 얘가 선생님 얘기하는 이 세로줄의 경우에는 여기서 일로 갈 때 유효 핵전화가 중요한 즉 이 원자 반지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데 있어서 어떤 중요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짐작해 주셔야 돼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같은 쪽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원자 반지름을 판단할 때는 이 세로줄에 한해서 같은 쪽에 한해서는 유효액 전화가 중요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뭐가 중요한 개념이냐면 전자 껍질수 증가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는 것은 자, 주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주기가 증가한다는 거니까 이 전자 껍질수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껍질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좀 대략적으로 이온화 에너지 부분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이온화 에너지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이 색깔이 잘 보일까 모르겠네. 자, 이걸로 해봅시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유효액 전화가 커진다는 건 자, 이온화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인가? 자, 이온화 에너지라는 것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유효액 전화가 커진다는 건 그만큼 농구공을 강하게 쥐고 있으려고 하는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거. 즉 전자를 가지고 있는 힘이 점점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이온화 에너지는 즉 전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해줘야 되는 에너지는 점점 좀 크게 필요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여기도 보시면 자, 이온화 에너지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역시 유효액 전화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전자껍질수 증가가 중요한 거지. 그러므로 전자껍질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전자껍질수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인력이 감소를 하게 되고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자, 감소한다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쉽게 전자를 제거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니까 아래로 내려갈수록 이온화 에너지는 감소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음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것도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자, 이온화 에너지하고 자, 똑같은 이러한 주기성을 보인다라는 것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좀 상식적으로 이 부분을 조금 짚어주고 좀 가고 싶어요. 원자 반지름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 앞에서 공부했던 유효 핵전화라는 이 개념이 있어요. 이 유효 핵전화라는 개념과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라는 이 개념을 조금 구분을 좀 지어 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요. 자, 여기에 이게 원자 핵이 가지고 있는 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전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거죠. 유효 핵전화가
유핵전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냐면 그러면 요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커지게 된다. 이것을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같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핵전화가 커진다는 것이 이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커진다는 것과 어떤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꼭 그렇진 않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게요. 자, 다시 일단 요 상황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기 자, 여러분들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는 건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러스의 전하량이 커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플러스하고 전자 사이, 마이너스 전자 사이에 인력이 강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그래서 유액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이 플러스인 원자핵과 마이너스인 전자 사이에 인력이 커진다는 것과 동일한 말이다, 동일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좀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에 가서 사실은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 부교재 5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요,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요거를 이제 조금 참고를 해 보시면 좀 이해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은 전하가 다른 어떤 물질 사이에 어떤 인력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좀 만들어 놓은 건데요. 이 식이 여러분들 만유 인력의 식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유 인력 식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F는 즉 만유 인력은 G라고 하는 비례상수 곱하기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이죠. 그래서 R 제곱분의 M1, M2라 그래서 물질 1의 질량과 물질 2의 질량의 곱, 이거의 형태랑 거의 유사하거든요. 이 쿨롱의 법칙이라는 것도 어떤 비례상수가 있고요. 두 전하를 띤 두 물질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의 각각의 전하량을 곱해준 이러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선생님이 얘기했는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이때 Q1이랑 이 Q2라고 하는 이거는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전하량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R이라는 것은 각각 Q1하고 Q2 사이의 거리, 그래서 이 점전하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는데, 자,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색깔을 좀 바꿔서 보면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랑 관련 지을 수 있냐면 바로 이 부분하고 좀 관련 지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거. 그래서 뭐 Q1이 원자핵이고 이 Q2를 우리가 이제 전자에 가지고 있는 전하량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원자핵의 전하량, 이 전자의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원자핵의 전하량이 커진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커지게 되면 인력도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유효핵 전하가 커진다는 것은 인력이 커진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보시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거예요. 분명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핵전하가 증가를 하는 상황이에요. 핵전하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전자껍질수가 증가가 돼가지고요, 이 아래에 해당하는 요 거리가 매우 증가한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력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증가한다 할지라도 이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의 값이 더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인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유효액 전하가 커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인력이 커진다라고 바로 얘기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선생님 좀 짚어주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 여기 잠깐만 돌아가서 보시면 자, 여기의 경우는 어때요? 자,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전자 껍질수가 변화가 없죠? 얘는 전자 껍질수 변화가 없습니다. 껍질수의
변화가 없는 부분이니까 이 같은 주기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이 식에서 R이라고 하는 이 부분의 어떤 영향력을 생각을 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순수하게 유효액 전화가 커지니까 인력,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커진다. 그러니까 인력이 커지니까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끌려가서 원자의 크기가 작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아래의 경우, 이 같은 조그에서의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액 전하가 증가를 하지만 그만큼 거리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는 상황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은 감소하게 되니까 뭐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든지 전기 음성도가 작아진다든지 이런 식의 개념이 설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조금 얘기를 해주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대면 수업을 할 때는 이것을 이제 직접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설명을 해주면 더 좋았겠지만 지금이라도 일단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요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헷갈려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주기에서의 어떤 주기성을 보는 이 부분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요거를 그냥 그대로 갖고 와서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지만 지금 얘기했던 요 부분을 여기로 이제 끌어와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매치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게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생님 좀 짚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는 상황에서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원자 반지름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 보겠습니다. 아토믹 레이디어스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게 뭐냐면 원자 이제 반지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원자 반지름의 어떤 주기성, 여기 아래 부분을 보시면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럼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이 뭐냐, 그것부터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원자 반지름이라는 것은 원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당구공처럼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다고 한다면 얘네들의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현대 원자 모형을 공부해서 알겠지만 원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자구름의 형태로 우리가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전자구름이 있다는 것은 이 원자의 어떤 반지름을 얘기할 때 그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어떤 원자 반지름을 얘기할 때는 원자 하나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어떤 반지름을 측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원자가 기본적으로 분자의 형태, 어떤 결합을 한 형태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결합을 한 형태의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의 거리의 절반, 즉 이런 상황인 거죠. 자, 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이제 결합을 분명히 형성하고 있을 테니까 이 결합을 형성하고 있을 때 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이 거리의 절반, 이것을 이제 원자 반지름으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선생님 얘기했지만 공유결합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얘네들의 이 전자구름이, 원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전자구름이 겹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경우에서도 원자 반지름을 측정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할 때는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결합 분자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이 겹치는 경우에서의 원자 반지름이 있고, 자, 이 원자가 일종의 당구공처럼 뭔가 겹치는 부분이 아예 없다, 전자구름이 아예 겹치지 않는 상황에서의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면 공유결합 반지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뭡니까? 그렇죠. 전자구름 겹침이 있는 상황에서의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인 거고요. 자, 이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랑 여기, 자, 이렇게 원자 반지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느 경우에든 원자 반지름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자, 원자 반지름의 정의, 원자 크기의 척도로서 보통 원자핵에서 전자구름 경계까지의 평균 거리를 얘기한다. 자, 이 그림은 아래에 있으니까 2번. 자, 보통 전자구름의 경계가 잘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두 원자가 결합되지 않고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거리의 2분의 1인 반데르발스 반지름이나 다른 원자와 공유결합할 때의 추정 반지름인 공유결합 반지름을 주로 사용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주기성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반지름 주기성. 자, 리튬에서 베릴륨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리튬에서 베릴륨 같은 주기인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자, 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핵전하가 증가하게 되니까 당연히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감소하게 되겠죠. 자, 같은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자, 유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원자 반지름은 감소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의 경우에 같은 족의 경우를 볼까요? 자, 같은 족의 경우에 땡땡. 자, 같은 족의 경우에는 선생님이 얘기했죠. 유핵전하가 증가를 하지만 자, 뭐가 증가하는 요인이 더 크다 그랬죠? 네. 전자 껍질수 증가에 의한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만 고려를 해주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 껍질수가 증가하니까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증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튬은 전자 껍질이 2개지만 나트륨은 전자 kop질이 3개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원자 반지름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여기 봅시다. 자, 주기를 보면 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전하가 증가하죠. 유핵전하가 증가하니까 자, 원자 반지름이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게 되는 거고요. 자, 족을 볼게요. 주기 얘기했고요. 자, 족의 경우에는 이런 거죠.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자,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므로 원자 반지름은 커진다. 그래서 아래 가로 안에 좀 적어놨어요. 자,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유핵 전하가 커지지만 전자 껍질수 증가에 의한 원자 크기 증가 효과가 더 크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우리 2주기를 보시게 되면 경향을 보세요. 리튬에서 어때요? 쭉 이런 식으로 자,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런 식으로 원자의 크기가, 즉 원자의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족의 경우에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냐면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특히 커지게 되는 경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베릴륨도 마찬가지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베릴륨, 그 다음에 마그네슘, 뭐 이런 식으로, 뭐 칼슘, 뭐 이런 식으로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수 증가로 인해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봅시다. 네, 41페이지고요. 자, 이제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비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원자 반지름의 주기성을 그림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건 이온이니까요. 일단 점선은 보지 마시고 자, 원자의 크기만 한번 봅시다. 자, 같은 주기에서 어때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원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같은 족에서는 점점 원자의 크기가 커지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원자 반지름에 대한 주기성이고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 보세요. 같은 족에서는 분명히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커지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1주기 원소하고 2주기 원소가 있는데 그럼 2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1주기에 있는 애들보다 모두 다 원자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얘기할 수 없죠. 자, 하나의 경우만 예시로 들어보면 자, 여기 리튬 보세요. 자, 지금 리튬의 크기가 몇이라고 나와 있냐면 이걸 일부러 선생님 그래서 화면을 좀 확대한 겁니다. 0.123이라는 이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분명히 바로 같은 쪽에 있는 나트륨은 리튬보다 큰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이 리튬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주기보다 전자껍질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나트륨 이주기에 있는 나트륨에서 마그네슘, 알루미늄 가스 점점 크기가 작아지죠. 이것은 유액 전하가 커지니까 원자의 반지름도 점점 감소하게 되는데, 자, 이 경우를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염소를 보세요. 염소가 가지고 있는 크기가 0.099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리튬은 전자의 껍질 수가 1개, 즉 1주기니까 1개임에도 불구하고 전자 껍질 수가 2개인 염소보다도 크기가 어떻습니까? 더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크냐면요. 여기 나와 있는 규소 보이십니까? 규소의 크기가 0.117인데요. 규소보다도 더 커요. 심지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2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1주기에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족에 한해서 그랬다는 거죠. 같은 족에 한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온 반지름을 얘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성 원자라는 것은 이온이 될 수 있는데, 이온이라는 것은 종류가 두 가지죠. 하나는 양이온이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음이온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성 원자가 가지고 있던 전자를 잃었어요. 얘는 전자를 잃은 거죠. 이게 양이온이고요. 음이온은 전자를 어떻게 한 겁니까? 얻은 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전자를 잃었어. 그럼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원자의 크기, 이렇게 얘기하죠. 이온, 이 크기가 중성 원자에서 이온이 될 때 전자를 잃었으니까 전자 사이 반발력이 줄어드니까 이 중성 원자에서 양이온이 될 때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음이온이 됐습니다. 전자 얻었습니다. 가뜩이나 전자들 사이의 반발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또 전자가 들어왔다는 건 더 반발력이 커지니까 당연히 이 원자에서 음이온이 될 때는 크기가 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는 아주 지극히 상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리튬, 베릴륨, 붕소들은 다 뭐가 되는 친구들입니까?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이라서 보시면 자, 점선이 될 때, 즉 이온이 될 때 크기가 다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여기 음이온이 되는 애들을 보세요. 음이온이 되는 애들은 다 전자를 얻어서 어떻게 됩니까? 크기가 전부 다 증가를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요거와 요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질소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3개를 얻어야 되고요. 산소 이온이 될 때는 전자를 2개를 얻어야 됩니다. 물론 질소는 7번이고요. 산소는 몇 번입니까? 8번이죠. 그럼 마치 누구처럼 되는 겁니까? 10번 네온처럼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자, 얘하고 크기를 보시면 지금 크기가 누가 더 큽니까? 육안으로 이 그림만 봐도 알죠? 여기 있는 요놈하고 이온의 크기를 보면 질소 3가 음이온이 산소 2가 음이온보다 크기가 더 크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플루리온까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전자의 껍질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2개인 거죠. 자, 질소 3가 음이온도 그렇고요. 산소 2가 음이온도 그렇고요. 뭐 플루오린 1가 음이온까지 얘기해 봅시다. 뭐 얘들 전부 다 전자 껍질 수가 2개고요. 전부 다 전자의 개수가 몇 개예요? 네온처럼 10개예요. 10개. 그러니까 이 질소 3가 음이온도 그렇고 산소 2가 음이온도 그렇고 플루오린 1가 음이온도 그렇고 다 전부 다 전자가 10개인데 근데 그 중에서 누구의 핵전하량이 가장 큽니까? 그렇죠. 9번인 플루오린이 제일 크니까 당연히 플루오린의 음이온의 크기가 가장 작고 여기 있는 질소가 가장 핵전하가 작으니까 가장 크기가 크겠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요거를 양이온까지 뻗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Na 플러스, Mg 2 플러스, Al 3 플러스 얘네 11번이고요. 12번이고 13번이니까 다 전자의 개수가 몇 개가 된 애들이에요? 다 그것도 10개가 됩니다. 얘도 똑같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전자 10개가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음이온을 봤을 때 지금 현재 누구의 크기가 어떤 이온의 크기가 가장 작습니까?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A의 3 플러스의 크기가 가장 작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13번이잖아. 핵전화가 제일 크잖아. 그 다음으로 큰 마그네슘 12번이 크고,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 다음 얘가 크고, 그 다음 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선생님 얘기하고 싶은 거는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텍스트를 같이 읽어보면서 정리를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화면을 조금만 내릴게요. 자, 다음 장 보시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하나만 풀고 자, 이번 수업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연습 문제. 다음은 원소 A하고 B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A는 2주기, B는 3주기 원소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이거 보면은 선생님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2주기, 오케이. 있어봤자 리베, 붕탄, 질산, 풀, 네. 뭐 이렇게 있을 거고 3주기가 있어봤자 남아, 알규, 인황, 염,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그림에서 여기 보니까 이거네요. 그림에서 RA는 A의 원자 반지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RB는 B의 원자 반지름이 돼. 오호. 그리고 그림에서 기억과 니은은 각각 A 이온의 반지름, B 이온의 반지름 중 하나래요. 그러니까 기억이 A 이온의 반지름일 수도 있고 B 이온의 반지름일 수도 있고 니은도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A가 2주기, B는 3주기고 자, 그림에서 RA는 A의 원자 반지름이고 RB는 B의 반지름이라는 거죠. 원자 반지름. 그런데 보세요. A는 2주기인데 얘는 2주기이고 얘는 3주기인데 2주기가 오히려 반지름이 어때요? 더 크다는 겁니다. 3주기보다. 원래 우리 머릿속에 뭐가 박혀있냐면 3주기가 2주기보다 전자 껍질수가 많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가 클 거다라는 것이 박혀있지만 모두 다 그렇진 않다 그랬죠. 바로 그 상황입니다. 지금 2주기가 3주기보다도 반지름이 더 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걸 진역해 볼 수 있냐면 이런 거죠. 2주기가 3주기보다 분명히 전자 껍질수가 작기 때문에 원자의 크기에 있어서 불리한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기 애들 중에 그나마 조금 원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있어요.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점점 오른쪽으로 가서 작아지니까요. 그 다음에 3주기의 경우에는 전자 껍질 수가 분명히 2주기보다 많아서 원자의 크기의 어떤 큰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주기 애들 중에서는 자, 요 부분은 분명히 원자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기 때문에 3주기 애들 중에서도 원자의 크기가 어떻다? 분명히 작은 애들일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애들이 B라는 애들보다는 분명히 주기는 즉 전자 껍질은 적지만 원자의 크기가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려면 A는 이쪽에 B는 이렇게 3주기는 이쪽에 좀 배치가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여기 있는 A는 그렇다면 이온이 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있는 친구들은 이온이 될 때 양이온이 되는 친구들이니까 분명히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크기가 이렇게 적을까요? 여기다 적을까요? 그러니까 크기가 분명히 감소하는 애들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는 음이온이 되는 애들이니까 분명히 크기가 어떻게 되는가? 증가가 되는 애들일 것이다 라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는 뭔가 이온이 되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식으로 크기가 작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자, 이런 식으로 크기가 커질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크다. 여러분들 B가 이쪽에 있고요. A는 이쪽에 있으니까 어때요? 자,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족, 2족, 13족, 14, 15, 16, 17, 18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이 족에 있는 1의 자리에
1의 자리에 이 숫자가 원자과 전자수를 의미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원자과 전자수는 B가 A보다 큰 상황이 될 거고요. 자, 니은 A 이온과 B 이온의 전자 배치는 같다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친구들이 전자를 잃었어. 1가 양이온,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되면 얘는 누구처럼 됩니까? 헬륨처럼 된 애들이잖아요. 헬륨처럼 전자 껍질수 몇 개? 한 개인 애들. 그런데 여기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있는 3-, 2-, 1-에서 누구처럼 된 애들이요? 그래요. 10번 아르곤처럼 된 애들입니다. 그럼 전자 배치 같습니까? 헬륨은 전자가 2개 있고요. 전자 이렇게 2개 있고요. 아르곤은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18개가 있으니까 전자 배치가 같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디귿. 자, 니은 요거죠. 니은은 B이온의 단지름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으니까 정답은 4번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원자 반지름까지 공부했고요. 우리는 원소의 주기성에서 주기율표의 주기성에서 현재 유효 핵전화랑 원자 반지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